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확대를 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합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각각 5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연해 노동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전선을 넓혀 다자간 대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부활을 공식 선언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라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는 말로 그 중요성과 위기감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들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 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적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20여 년간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도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오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는 우리 산업 경제 그 자체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규제를 모두 없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가장 집중하기로 한 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기술 선점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조 4천억 원 규모의 지능형 반도체 관련 사업 외에 추가로 전력,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협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인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양국의 반도체 기술연구기관 간 협력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소부장과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확대를 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합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각각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최대 1조 원 규모 투자금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과 함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투자 유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지금 실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각각 최대 5천억 원 수준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관계자는 에코프로 BM은 5천억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경우엔 아직 세부 투자 조건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코프로 BM 투자자로 알려진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등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투자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핵심 원료를 제조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인 에코프로의 100% 자회사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해 에코프로 BM 등 양극재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산 13,0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 이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연산 26,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실적은 말 그대로 폭풍 성장입니다. 2021년 49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4,230억 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으론 경이로운 수준인 30%를 넘겼습니다. 에코프로의 투자금 유치 작업은 최근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구속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안팎의 우려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7월 중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투자금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온 오프라인 통합 유료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경쟁력을 가진 신세계 계열사 6곳이 하나로 뭉쳐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쿠팡 네이버와 전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트, G마켓, 스타벅스 등 6개 계열사 멤버십을 하나로 통합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연회비 3만 원을 내면 가입 즉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온오프라인 5%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혜택은 200만 원. 회사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비회원에 비해 구매 단가가 월등히 높은 유료 회원을 늘리고 이들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유통 대기업들은 유료 회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신세계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혜택을 하나로 통합한 점이 경쟁사와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멤버십 중 가장 강력한 혜택을 가진 그런 멤버십의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미래 전략으로 강조한 온오프라인 통합은 유료 멤버십을 무기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도 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쿠팡에 가입한 유료 회원은 지난해 말 기준 1,1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이마트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통합 멤버십의 성공 여부가 실적 부진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주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혜택을 내세워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면 매출 성장은 물론 점유율 확대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할인성 혜택을 내세운 만큼 수익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난 1분기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60% 급감한 상황에서 유료 회원을 모으기 위해 추가적인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경쟁사 대비 좀 사실 최근에 좀 점유율을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점유율 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카드를 꺼낸 거라 좀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이마트 주가는 8만 원대에 머무르며 10년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지지는 어렵더라도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데 양대 노총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정부의 입장이 다소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오늘 공교롭게도 장관님 이 속마음이 좀 불편하시다는 것 같은데 오늘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 사안을 좀 뒤로 하고 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 이게 과연 왜 필요한 건지,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는데 왜 실패한 건지 그 궁극적인 목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노동개혁은 노사가
서로 법을 지키면서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모든 현안,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상생하고 연대하는 노동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받는데 같은 일 또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면 45만 원뿐이 못 받는다. 이게 정당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두텁게 보호를 받아요. 조직적으로 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보호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공중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건 기본인데 유일하게 우리는 특권을, 반칙을, 편법을 용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의시, 관행을 다 바꿔서 정말로 상생하고 연대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개혁의 목표고 필요성인데 과거에는 왜 실패했느냐. 이게 제도, 의식, 관행을 종합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임시 방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고요. 특히 의식, 관행. 이게 문화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경시했고 또한 원칙 없이 주고받기식 타협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때문에 또 노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노조만 또 침해 법권 지역에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 대외적으로 자주적이어야 되고 대내적으로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뭐 어떤 조직인지 투명성은 기본인데 ESG경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CSR, USR, OSR에서 모든 조직이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이게 그 조합원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데 공개도 안 하고 오히려 징계를 하고 그리고 횡령, 배임 등등 해가지고 그 비리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돼서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MZ세대들은 뭐 50원짜리도 지금 다 공개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등산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를 공개하는 이게 가장 돈의 흐름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그 회계 투명성을 다 함으로써 보장함으로써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조합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동조합은 어디거나 이제 자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를 원칙으로 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당정의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 그 노동조합법을 입법 개정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외에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곧 추진을 할 건데 이 내용은 보면 지금 현재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회계를 들여다보는 그 회계 전문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회계를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합원들의 확실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 단결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율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그 회계를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을 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이 공시를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기부단체들은 그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회계를 투명하게 그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조만 지금 예외를 하고 있는데 공시를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랑 연결해서 앞으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이제 노조라는 조직의 문제였다면 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 타임오프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이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그 생명입니다. 그 자주성이 침해될 경우에 정상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없고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업 규모별로, 노조 규모별로 그 회사에 지원을 해준 거죠. 근데 그 2010년 이후에 세 차례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노조를 지원해주는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다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샘플 조사를 했고 그 샘플을 토대로 해서 노사가 응답하는 경우에만 그 저희들이 운영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나 회사에서 노조를 지원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법치 구현 그리고 법치 중에 핵심이 노동조합의 지배 개입 간섭을 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인데 그것이 음성적으로 그 뭐 수당을 지급한다, 과도하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각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1000인 이상 사업장 한 노조 51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나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 개입을 지금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뭐 노동시장 개혁의 좀 핵심 사안 같기도 한데 앞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정부가 정규직, 뭐 비정규직,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이런 내용을 담은 뭐 개선 대책을 발표할 내용인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너무 그 구조라고 하잖아요. 구조. 이게 고착화됐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노조법 2, 3조는 법 조항 두 개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가해자를 보호한다 할지 네. 그다음에 사용자가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누가 어떤 노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누가 요구할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할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87년 이후에 역대 정부들이 했던 게 법을 지키면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계속 개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조, 3조를 법을 개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법, 행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게 우리 법은 자력구제.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래서 남을 한 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고됐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가서 또는 법원에 가서 다투어야 되는데 이건 모든 게 실력 행사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힘 있는 데는 계속 실력 행사를 하고 자력구제를 해서 그 행정, 그다음에 사법권이 무너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노사관계 악순환이 되면서 과거 정부가 했던 모든 노사관계 개혁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는 저희가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조만간에 이중구조 개선 대책이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텁게 조직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고 조직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들도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거고 이중구조 개선 대책은 조만간에 저희가 그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체결한 그 대화 모델을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산업, 다른 뿌리 산업 이런 데로도 확산을 시켜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상생과 연대 조직에 있어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그 상생 펀드 조성, 공동 그 근로복지기금 조성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상생 협력적인 산업안전 그 개선 예방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산업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공정거래정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포괄 임금제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 포괄 임금 때문에 좀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괄 임금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대국민 설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최종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요? 우선 최종 결과는 지금 곧바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시간 임금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 왜곡된 프레임 내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게 해서 지금 불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곧바로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저희들이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게 7월 말쯤 나올 겁니다. 예. 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보완책을 그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처음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 요구했을 때 상당히 많이 불신이 됐던 부분이 바로 포괄임금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괄임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포괄임금이라는 것이 그 뭐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의해서 70년대부터 도입돼 있는데 근로시간을 정확하게는 상식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고 네.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둬서 노동자들한테 불리하지 않으면 동의하에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불이익이 없으면 그 포괄임금은 근로의욕 고취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자들 처우 개선 뭐 이런 측면에서 또는 편의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게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이걸 악용을 하거나 또 잘못 착각을 해서 아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 안 해도 되네. 그리고 기록 관리 안 하고 그냥 대충 그 임금 계산도 정확하게 일한 만큼 안 주고 이런 오남용 문제가 있어서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뿌리를 뽑겠다. 네. 그래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도 곧 지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 이 오남용 현상이 이게 급격하게 커진 이유가 법을 지키기 어렵게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각종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가 근로기준법에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그리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그 광범위하게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기록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법 처리할 거고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책이 나올 때 이걸 같이 내놓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앞서 질문드린 거의 대부분의 사안을 놓고 이제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노총이 경사노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뭐 공식 채널이 막혔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노동개혁을 성공하려면 뭐 노동계의 뭐 찬성은 아니더라도 일부 협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경직된 상황을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뭐 제가 뭐 한국노총에 오래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함께한다는 큰 운동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노동 문제로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50대, 60대 된 중장년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상 조직 그러니까 내셔널 센터라고 그러죠. 이런 총연맹들이 당연히 사회적 책무로서 그 해야 할 그런 과제다. 이런 것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경사노예에서도 노력하고 정부도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관해서 이것이 탄압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들은 뭐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이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로 87호 8호 조약에 보면 그 어느 조직도 특히 노동조합은 노동상권을 보장받는 경우에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제 주체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요구해서는 아니고 그 나라의 법 질서를 존중하라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특히 불법 폭력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의 질서 안녕은 보호하고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권력
정당한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탄압이락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노총이 조만간 그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옛날에 어떤 정부에서는 뭐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회적 대화를 했다. 사회적 합의. 이런 거는 대화를 위한 대화고 보여주기 위한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 방식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뭐 MZ세대들 요새 뭐 경제활동 인구의 45% 되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는 또 참여하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MZ세대, 청년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자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대화의 그 주체들을 확대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저는 외면하지 않을 거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러스 초대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폰이라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정신적, 경험적 자산은 오늘날의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대 회장님의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명 회장님께서 품질과 기본을 강조하신 것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서 사람을 향한 진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 투자하던 신용융자에 무이자라는 파격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일주일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 쓸 수 있다는 건데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기대감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투자 수요를 공략한 겁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대신증권이 7일 이내 단기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기존 5.75%에서 0%로 내렸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마이너스 가상금리를 측정한 것입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1일에서 7일 단기 신용융자 이자율은 3.9%에서 최고 8% 수준, 0%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도 크게 밑돕니다. 고객 등급에 따라 최대 1억에서 10억 원까지 일주일간은 이자 비용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 이벤트성으로 금리를 인하한 적은 있지만 기한 없이 0%를 제공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신용거래를 장기에서 단기로 유도해 장기 비투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CFD 사태로 모든 증권사들의 CFD 신규 거래가 중단되면서 이번 파격적인 조치가 나오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연루된 키움증권의 CFD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신증권이 수수료 낮추기 경쟁에 포문을 열었지만 증권업계 전체로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비롯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 증권사들의 3대 이자 장사 개선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에도 일부 증권사만 소폭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데 그쳐 이번 파격적인 결정이 증권업계 전반의 치킨 게임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금융사고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이어지면서 증권업계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규모가 커진 만큼 내부 통제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2011년 스캘퍼 사태부터 라임 옵티머스, ELS 마진콜, SG증권 하한가 사태까지 최근 10여 년간 증권업권에선 수조 원대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금융사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증권사 자산의 가격 변동,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을 나타낸 총 위험액도 5년 새 2.5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실질적 내부 통제 역량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발전 방안도 한낱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증권업의 몸집이 커지며 업무 범위,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리스크의 유형과 잠재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당시 판매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고 SG 하한카 사태 당시에는 사거래일 만에 8조 7천억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도 꾸준히 줄어들어 대량 환매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형 종합투자사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복합적 리스크의 발생 개연성이 큰 만큼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종투사는 은행과 유사하게 신용 그리고 유동성,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 증권업도 규모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초대형 종투사들에게는 바젤 방식의 건전성 제도를 검토하고 업계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이경수 NH투자증권 CRO는 전체가 아닌 고위험 구조를 지닌 자산에 대한 집중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당국 차원에서 사전의 위험을 포착하고 주의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및 건전성 규제 체계를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TF를 구성해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더니 오늘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등을 돌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각 시장에서 4천억 원, 2,3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덕분에 버텨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2,600선을 내줬지만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2,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소폭 내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일반전자를 위협받았습니다. 어제 20% 가까이 뛰었던 에코프로 역시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 잘 나가던 증시가 무너진 이유, 이 뜬금없는 캐나다 때문이죠? 맞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발표했죠. 자연스레 다가오는 FOMC를 바라보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단풍국이 갑자기 불붙은 삼성화재로 잡았습니다. 네. 다시 불거진 긴축 우려에 미국 증시 역시 어제 기술주 위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당초 시장 예상이 빗나갈 수 있었다는 걱정 때문이겠죠. 네. 금리 인상이 시장 전반에는 악재로 읽히지만 일부 종목에는 호재로 여겨집니다. 보험이나 금융업 쪽이 대표적인데요. 그중에서도 삼성화재는 오늘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손해보험 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승률을 보인 거죠. 이 보험주가 이제 금리 상승기의 대표적인 이 수혜주로 꼽히긴 하죠. 최근 근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삼성화재는 앵커 말대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 초와 비교하면 24% 넘게 오른 건데요. 원인 중 하나로는 실적 성장세가 꼽힙니다.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된 덕분인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화재를 350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이 모두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배당 확대도 기대되는데 안영준 하나증권연구원은 배당금 증가를 가장 편안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자는 빠지고 있는데 화재는 오르고 있군요. 근데 삼성화재 강세에 웃고 있는 비상장사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 바로 국내 최대 종합보증업체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네. 이는 2020년 지역난방고사 이후로 13년 만에 공기업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코스피 상장이 목표입니다. 다음 달 중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내면서 본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대표적인 비교 대상 기업이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네. 삼성화재 주가가 오르면 덩달아서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최근 시점에서 증권가가 평가하는 서울보증보험의 기업 가치는 최고 3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시장 상황이 다만 관건입니다. 하반기 분위기에 따라서 프라임이 더 붙을 수 있을지 말지 여부가 여기에 바로 걸려 있는 거죠. 네, 상반기와는 달리 최근 IPO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신규 종목 따상이 나왔죠? 네, 화장품 제조기업 마녀공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를 시작한 마녀공장은 지난 2월 20일 이노진 이후 4달 만에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네 마녀의 날 마지막 따상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가지수,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이 모두 끝나는 네 마녀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주가가 네. 보통 위협을 받는 날인데요. 하지만 네 마녀는 달랐습니다. 오늘 거래는 고모가의 2배인 32,0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오전장에서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오후 1시 49분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마녀공장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모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뒤이어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에서는 5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쏟아지면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죠. IPO 시장 전반에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랜만에 따상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제도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따상이라고요? 예, 이유는 가격 상한선이 오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상장 당일 공모가에 최대 400%까지 가격 제한폭을 올릴 계획인데요. 네. 현재는 공모가의 260%까지로 제한된 상황인데 이 천장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거래 첫날 주가가 오르더라도 4배에 달하는 급등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국은 제도를 바꾸는 이유 중 하나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내세웠습니다. 시장이 주가가 따상보다 비싸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굳이 막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 역시 상장을 계획 중인 대여들에겐 후재로 평가됩니다. 앞서 살펴본 서울보증보험은 물론 예상 시가총액만 1조 원에 달하는 두산로보틱스가 내일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롬의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시장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지난 10개월간 이어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28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최초로 범죄 집단 조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사기 가담자를 엄벌해 다시는 전세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2,895명의 전세 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모의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인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실하게 분석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수사 결과도 나왔지만 시장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 사기가 불거진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는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돈을 돌려주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크게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 올해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3만 6천여 건으로 관련 집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2021년 하반기에 맺은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하반기에 좀 몰려있긴 사실이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높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올 하반기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은 일단은 쉽게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세 사기로 심화된 빌라,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 하반기 전세 시장에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에 대한 시장 신뢰가 사라졌다 이런 내용 체크를 해봤는데 또 다른 우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개편이 됐기 때문입니다. 허그 보증보험의 구조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전세 사고라고 하는데 이때 허그 공공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네. 그 뒤에 허그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이런 상품입니다. 세입자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 제도가 최근 개편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길래 파장이 우려되는 겁니까? 네, 이 허그 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했죠.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의 윗줄입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집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꾸준히 높인 결과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 원짜리 빌라라면 공시가격은 7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150%를 곱하면 전셋값 1억 500만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집값이 1억 원짜리인데 전세 1억 500만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이걸 기준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서 집값을 못 돌려줘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깡통 전세를 공공기관인 허그의 보증 상품이 지켜주는 구조였습니다. 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1억 원짜리 집이라면 기존에는 1억 500만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126%까지 낮춰서 8,800만 원 이하여야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네, 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다소 이제 까다로워지면서 이 깡통 전세 우려는 앞으로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들은 괜찮은데 기존의 세입자들 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기준선이 전셋값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나 전세금 미반환이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돼? 이것이 집을 고르는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1억 500만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됐으니까 뭐 1억 400만 원, 500만 원 이 수준의 전셋값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이라도 8,8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이하로 전셋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집주인으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모자란 보증금을 본인의 현찰로 메워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때문에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명목의 전세 퇴거 대출을 좀 DSR 규제에서 풀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목적의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DSR 규제에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달 말부터 임대인에게 이제 임대인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퇴거 대출을 좀 DSR 규제에서 좀 풀어준다 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일시적으로 퇴거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이들이 보유한 집의 근저당,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잡히게 되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이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 보증금이랑 전세 퇴거 대출을 합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나갈 수 있지만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에 있는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셋값까지 추가로 더 내려간다면 담보 가치가 또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전셋값이 낮아질 때마다 퇴거 대출을 계속 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좀 딜레마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추경호 부총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히긴 했는데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거쳐야 할 장벽이 많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관계기관들 사이에 협의가
완성은커녕 아직 제대로 진행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갭 투자가 윈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가계대출을 갑자기 또 늘리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네, 전세값 하락에 보증보험 가입 기준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이 집주인들의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제가 공인중개업소 몇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묘한 사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계약을 좀 쪼개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보면은 또 이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아까 까다로워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예를 들면 이제 1억 원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에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나왔을 때 1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어치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임차인 당신에게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차용증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도 이제 돌려줄 수 있고 또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1억 3천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계약서는 또 1억 원의 계약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억 3천만 원을 냈는데 계약서는 1억 원에 쓰는 구조다 보니까 다운 계약으로 위법적인 사항에 처할 수 있는 사례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값 하락 그리고 보증보험 기준 상향이라는 이중고 사이에서 또 다른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디지털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죠. STO 도입으로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진정한 디지털 경쟁 시대에 도래했다고 보입니다. 미래 금융 플랫폼은 그야말로 고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매개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술을 마시기 전이나 후에 숙취 해소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양한 숙취 해소제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일부 숙취 해소제는 당분이 너무 많아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팁스터 김수진 기자입니다. 음주 전후 먹는 숙취 해소제. 코로나가 끝나고 주류 소비가 늘면서 제약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숙취 해소제 판매액은 3,100억 이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이나 2030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맛에 신경 쓰는 제품도 늘어났습니다. 과일향, 과즙을 첨가하거나 달콤한 맛에 비중을 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콤한 숙취 해소제는 당뇨병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술 자체도 혈당을 올리는데 숙취 해소제 속 당류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맛있는 숙취 해소제 4종류에 대한 영양 성분을 살펴봤습니다. 한 병에 들어간 당류는 15에서 17g. 모두 같은 양의 콜라보다 당류가 많았습니다. 결정과당, 기타과당 같은 단순당 함유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당류 섭취량은 하루 섭취 열량의 5% 미만. 하루 2000kcal를 섭취한다면 25g인데 숙취 해소제 한 잔만 마셔도 절반 이상을 충족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주 후 숙취 해소제 한 병 수준의 당류를 한 번에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 환자는 다릅니다. 술도 일종의 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혈당에는 안 좋긴 하거든요. 숙취 해소제가 당류가 그래도 한 20g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70에서 한 100 정도는 혈당이 더 올라갈 거라서 술도 자주 마시면서 정기적으로 이런 거 섭취하는 분들이 제일 영향은.
액체류는 흡수가 빨라 혈당도 빨리 올리는데 이른바 원샷으로 공복에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음주 다음 날 아침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류가 많이 포함된 숙취 해소제를 습관적 또는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이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권장되지 않겠습니다.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요. 과하게 섭취할 때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추적되므로 액체형 숙취 해소제 중 당류가 10g 미만인 경우도 일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이 있다면 과한 음주는 물론 불필요한 당류 섭취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 먹구름 거쳤나입니다. 바로 미국 중소형 은행들 이야기인데요. 예. 지역은행들은 지난 3월 은행 파산 위기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최근 위기 국면을 벗어나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 당시 파산설이 돌았던 패게스트뱅코프가 간밤 14% 넘게 급등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뱅크는 7%, 자이언스는 4%,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2%대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또한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ETF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역은행 지수를 추종하는 KRE ETF는 4% 넘게 올랐고 특히 지역은행 주가를 3배로 추종하는 DPST ETF의 경우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중소형 은행뿐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2.7% 오른 가운데 다른 대형 은행들도 1% 내외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형주 주가를 추종하는 BNKU ETF도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이 새 ETF는 1%에서 3%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날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행주들이 잘 갔는데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네, 간밤 은행주 랠리의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6일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시장을 놀래킨 바 있었는데요. 호주에 이어서 간밤 캐나다까지 깜짝 25bp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 연준의 스탑앤고가 재현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스탑앤고는 지난 1970년 연준이 물가를 잡았다고 오판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한 것을 반복한 것을 말하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이후 8번 내리 금리를 올린 뒤에 올해 3월과 4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을 좀 종료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 예상보다 거센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번에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는 그런 스탑앤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도 6월 금리를 동결했다가 7월에 다시 인상하는 스탑앤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와 캐나다의 금리 인상 여파에 미국도 예상과 달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1%라고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간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직후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1%로 20%포인트나 급감했고 또 25bp 인상 가능성은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확대된 점이 은행주 주가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간 이 차익인 예대 마진과 순이자 마진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은행주의 호재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 미국의 상업은행 예금 규모가 2주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보탰습니다. 네, 사실 은행주도 그동안 흐름이 좀 좋지 못했는데 네.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네, 월가에서는 은행주가 위기를 넘겼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은행 위기가 진정 국면을 넘어서 반전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설명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얀 하지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들의 예금 유출이 둔화되고 대출 물량도 유지되고 있어서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안정됐다라면서 은행 위기 여파가 우려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위기에 따른 올해 미국의 연간 실질 GDP 감소분은 0.4%포인트에 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말 미국 은행 예금은 전주 대비 860억 달러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위기가 한창일 때 저평가된 은행주 저가 매수에 나섰던 일부 월가 큰손들의 예상이 적중한 셈인데요.
네, 2008년 이 미국 금융위기 때 주가 하락에 베팅해 스타 매니저 반열에 오른 마이클 버리는 지난 3월, 4월 은행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소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치다면서 중소형은행주를 2,340만 달러어치 매수했고 최근 은행주 주가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왕 빌 그로스도 몇몇 은행주가 실제 가치보다 6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중소형은행주 추종하는 KRE ETF를 대거 매수했는데 마찬가지로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승세가 반갑긴 한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대형은행은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지형은행들은 3월 은행위기 사태 이후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면서 이러한 은행들은 인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 상승과 재택근무 확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일부 지역은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지역은행의 연쇄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미국 자산운용사 PGIM의 데이비드 헌트 CEO는 상업용 빌딩의 약 60%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격 급락이 예상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밖에 월가의 투자회사 소로스펀드는 향후 더 많은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고 또 소형은행은 특히 더 취약하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